화장터 직원이 관 속에서 충격적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엔 말로 다하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심은 너무 늦게 발견됩니다. 한 노인의 몸이 화장터로 옮겨졌을 때 직원은 그저 또 하나의 하루라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듯 무연고자의 시신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관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편지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편지는 누군가에는 끝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은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인천 시립화장장의 지하 안치실은 언제나 서늘했다. 43살 김현수는 또 한 번의 겨울을 맞이하며 이곳에서 무연고 시신을 화장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다.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었고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성껏 배웅하는 의무였다. 김현수 씨, 오늘 들어온 무연고자 시신 준비 좀 해주세요. 화장장 관리사무소의 박 과장이 무표정하게 건넨 서류에는 간단한 정보만 기록되어 있었다. 남성, 추정 나이 60대 초반, 노숙인, 발견 장소 서울역 인근 골목, 사망 원인 동사 추정. 현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안치실로 향했다. 어젯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고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기억이 났다. 그런 밤을 누군가는 차가운 골목에서 맞이했다는 생각에 묵직한 한숨이 절로 나왔다. 모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매일같이 배웅하는 일. 현수는 때때로 자신의 일이 가진 의미를 곱씹곤 했다. 차가운 몸을 정성껏 닦고 깨끗한 수위로 단장시켜 마지막 불꽃에 올리는 일.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안치실 구석에 놓인 흰 천으로 덮인 시신 앞에 다가갔다. 현수는 천을 조심스레 걷어내며 노숙인의 얼굴을 마주했다. 까칠한 수염과 움푹 패인 볼, 그리고 깊게 각인된 주름이 말해주는 고단한 삶의 흔적. 한 사람의 60년 인생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듯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발이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동사한 것일까? 발가락이 푸르게 변해 있었고 오랜 거리 생활의 흔적인지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손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한때는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을 이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채 누워 있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테고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했을 이 남자. 그의 생의 마지막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 현수의 역할이었다. 관을 준비하며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현수가 고개를 숙여보니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한 장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잠시 망설였다. 규정상 무연고자의 유품은 일체 보관했다가 소각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봉투에 적힌 민재에게라는 세 글자가 현수의 시선을 붙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펼쳐보았다.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누런 종이 위에 힘없이 흘러내린 글씨체가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민재야, 아빠다. 두 글자에 현수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매번 술 마신 뒤 너랑 엄마한테 손 찍어만 거. 그게 평생 나를 죽였다.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마지막으로 내게 미안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다. 널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비겁하게 도망친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를 빌고 싶었구나.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는 부디 행복하길 바랄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못난 아빠를 용서하진 못해도 내 인생은 밝게 빛나길 바란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다. 현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후회와 사랑과 절망이 모두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화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규정대로라면 이 편지도 함께 불태워야 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꿈틀거렸다. 이건 분명 규정 위반이야. 현수는 머릿속으로 자신을 다잡았다. 시립화장장에서 근무한 18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다. 무연고자의 유품은 모두 소각. 그것이 절차였고 그가 지켜온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은 처음이 아니었다. 현수는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무연고자를 배웅했던가. 때로는 지갑 속 사진 한 장, 때로는 손수건에 수놓은 이름, 때로는 반지나 목걸이 같은 유품들. 그것들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며 가슴 아파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일에 집중해왔다. 이런 사연 한두 번이 아니잖아. 현수는 중얼거렸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그것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사과와 후회가 담긴 마지막 말. 이걸 그냥 불태워버린다면 영원히 전해지지 못할 말들이 되어버릴 것이다. 괜히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봤자 좋을 거 없어. 그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민재라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 찾는다고 해도 이미 끊어진 관계를 내가 어떻게 다시 이어줘? 아니, 그게 내 책임인가?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편지는 정말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할 마지막 유언일지도 몰라. 죽은 사람의 한을 단 하나라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면? 현수는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누런 종이 위에 민재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그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이 편지를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린다면 영원히 닫혀버릴 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편지를 전달한다면 어쩌면 죽음 너머로 한 번의 대화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손이 떨렸다. 근무 시간 내내 그는 몇 번이나 편지를 다시 관 속에 넣었다가 결국 다시 꺼내어 조심스레 자신의 품에 넣었다. 규정과 양심 사이에서 그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김현수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의 주머니 속 편지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 인사를 건네며 사라졌다. 현수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청소를 마친 미화원 할머니가 물었다. 아, 네. 조금만 더 있다 가려고요. 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그는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가 종이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민재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을까?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현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18년의 근무 기간 동안 그는 절대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고 직업에 대한 원칙이었다. 매일 누군가의 슬픔과 마주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감정과 일을 분리해왔다. 일과 감정은 섞이면 안 돼. 그는 늘 신입 직원들에게 그렇게 조언했다. 하지만 지금 그 자신이 원칙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현수는 컴퓨터를 켜고 죽은 남자의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박영준, 63세, 발견 장소 서울역 인근 골목, 그리고 불과 이틀 전에 동사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자. 경찰 기록에 따르면 신분증 외에는 아무런 소지품도 없었다. 오직 주머니 속 편지 한 장만이 그의 마지막을 증언하고 있었다. 현수는 인터넷 검색창에 박영준을 입력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수백 명의 박영준이 검색 결과에 나타났다. 그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규정 위반이야. 그의 이성이 경고했다. 무연고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이미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민재, 현수는 중얼거렸다. 박민재일까? 검색창에 박민재를 입력하자 더 많은 결과가 나왔다. 방송인, 의사, 교사, 회사원, 모두 다른 삶을 사는 박민재들이었다. 그 중에 박영준의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문득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경찰서의 기록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지도 몰랐다. 현수는 시립화장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인천 남부경찰서의 강형사와 안면을 튼 적이 있었다. 가끔 무연고자 관련 업무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였다. 손이 전화기를 향해 움직였다가 멈칫했다. 이건 분명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월권행위였다.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공적 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손을 거두고 이마를 문질렀다. 미쳤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현수는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지난 18년간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무연고자를 배웅해왔다. 그 중에는 분명 이 박영준보다 더 슬픈 사연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현수의 아버지도 5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강경아, 술에 절어 살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떠난 아버지. 현수는 18이던 그해 여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연락이 두절된 채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였다. 아빠, 현수의 목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이 많았다. 미움도 원망도 그리고 용서도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이 낯선 박영준의 편지가 그의 가슴을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아직 말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만. 현수는 중얼거렸다. 딱 한 번만 규정을 어겨보자. 그는 결심했다. 박영준의 아들 박민재를 찾아 이 편지를 전달하기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단절된 대화의 끈을 이어주기로. 그것이 설사 자신의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해도.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전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모았다. 박영준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금형공장을 운영했던 기록을 발견했고 그 회사가 파산한 시점도 찾아냈다. 10년 전 경기도 부천에 위치했던 영준금형이라는 작은 회사였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인천 남부경찰서 강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행히 강 형사는 그의 부탁을 이해해 주었다. 무연고자의 가족을 찾는 일이라면 협조해야지. 강 형사는 말했다. 생전에 주소지가 있었을 테니 확인해 볼게. 몇 시간 후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영준 씨의 마지막 공식 주소지는 부천시 소사구였어.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상 아들 박민재가 있긴 해. 현재 31살이고 최근 주소지는 서울시 마포구로 나와 있네.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직업이나 연락처는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강 형사가 망설였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고 다만 직업은 교사로 나와 있더라고. 교사. 현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을 아들이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고마워요, 강 형사님. 현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포구에 사는 교사 박민재. 이제 그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검색해봐도 개인 교사의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현수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마포구의 중학교들을 하나씩 전화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전화에서 드디어 성과가 있었다. 네, 박민재 선생님은 저희 학교 국어과 교사입니다만 지금은 수업 중이라. 제가 급한 가족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전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가족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박민재가 연락을 할지 아니면 무시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 퇴근 무렵 현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현수 씨라고 하셨죠? 박민재입니다. 학교로 연락을 주셨다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면서도 조금은 경계하는 듯한 어조가 느껴졌다. 네, 맞습니다. 박민재 선생님. 현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어갔다. 선생님의 아버님에 관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박영준님께서 이틀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박민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건가요? 그분과 저는 10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부터는 그의 규정 위반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인 강물에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저는 인천 시립화장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영준 님이 무연고자로 저희 화장장에 오셨어요. 무연고자라니요? 민재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네,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되셨습니다. 동사로 추정된다고. 전화 너머에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민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놀람, 혼란, 그리고 어쩌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얼굴. 그렇군요. 민재의 목소리가 무감정하게 변했다. 화장은 이미 끝나셨나요? 내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건지. 현수는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선생님, 사실 박영준님의 유품 중에 당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게 이어졌다. 편지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슨 편지요?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현수는 편지 내용을 전화로 읽어주려 했지만 그건 너무 개인적인 일이었다. 이런 말은 직접 전해야 했다. 혹시 내일 화장장에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가보겠습니다.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민재는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화장장 주소를 일러주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더 깔끔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다시 정돈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긴장되었다. 박영준 씨 화장은 9시 맞죠? 그는 동료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8시 30분 현수가 사무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화장장으로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분명 박민재였다. 김현수 씨인가요? 민재가 먼저 다가와 물었다. 네, 반갑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제 통화했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민재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현수는 그를 안치실로 안내했다. 박영준의 시신은 이미 관에 누워 있었다. 흰 수의를 입은 모습은 생전의 고단함이 씻겨나간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민재는 관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표정 없는 얼굴, 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서 혼자 있게 해주시겠어요?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다. 30분쯤 지났을까 민재가 안치실에서 나왔다. 그의 눈은 더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편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읽어보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아니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을 자르며 봉투를 돌려주었다. 필요 없습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건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사람 얼굴로 폭력을 휘두르던 괴물일 뿐이죠. 현수는 숨을 들이켰다. 민재의 눈에 담긴 고통과 분노가 너무도 생생했다. 이건 돌아가시기 직전 남기신 유언과도 같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민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저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건 그건 저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는 편지를 현수의 손에 도로 쥐어주고는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이 너무도 외로워 보였다. 선생님. 현수가 다급히 불렀다. 잠시만요. 민재가 발걸음을 멈췄다. 현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박영준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나.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데요? 현수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많진 않습니다. 다만 경찰 기록을 통해 조금 알아본 게 있어요. 그는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박영준이 과거 금형 공장을 운영했던 자영업자였다는 것, 사업이 망한 후 알코올 중독과 가정 폭력이 심해졌다는 것, 가족을 떠난 후 10년간 노숙자로 지냈다는 것, 경찰 기록과 그가 알아낸 단편적인 정보들이었다.
민재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먹먹해지는 것이 보였다. 그분, 어디서 지내셨나요? 마지막에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주로 지내셨다고 해요. 신발도 없이 추운 밤을 보내시다. 민재의 얼굴에 순간 고통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화장 시작하셔도 됩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골은 필요 없습니다.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무연고자로 처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민재는 화장장을 빠져나갔다. 현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이 일에 끼어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자책감이 올라왔다. 편지도 거부하고 유골도 거부한 아들. 어쩌면 그에게는 이미 다친 상처를 헤집은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박영준의 시신은 예정대로 화장되었다. 현수는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민재가 거부한 유골은 시립 납골당의 무연고자 구역에 안치되었다. 편지는 여전히 현수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불태워버릴까? 아니면 영준의 유골함과 함께 보관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민재에게 전할 기회를 찾아볼까? 퇴근길 현수는 마포구 방향으로 향했다. 민재가 알려준 학교 주소였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막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다. 방과 후 시간이었다. 현수는 학교 정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경비실에 들러 박민재 선생님을 찾는다고 말했다. 박 선생님이요? 지금 교무실에 계실 텐데. 잠시만요. 경비 아저씨가 내선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민재가 정문으로 나왔다. 그는 현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차분해졌다. 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다. 죄송합니다만 이 편지 정말 버리실 건가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잠시 현수를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화장은 끝났나요? 네, 오후에 모두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죠. 민재가 말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든 그 사람이든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을 끝으로 민재는 돌아서서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일을 알면서도 그는 무모하게 규정을 어기고 남의 삶에 개입한 것인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현수는 다시 한번 그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이 편지를 박영준의 유골함과 함께 안치하기로. 그것이 그가 이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민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꺾였다. 몸이 벽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0년 만에 본 아버지의 얼굴, 그것도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으로. 그는 감정의 홍수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온 말이었다. 민재는 자신이 아버지를 그 사람이라고 불렀던 오늘 아침의 모습이 생각났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순간에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어린 시절 그가 알았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고 자신에게 소리치던 모습뿐이었으니까. 사람 얼굴을 한 괴물. 민재는 중얼거렸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 붙인 별명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어쩌면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사과하는 모습을, 후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밤을 지새운 날들이 몇 번이었던가.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문을 닫아버렸다. 편지도 읽지 않고 유골도 거부했다. 아버지의 사과를 듣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그의 이성이 차갑게 속삭였다. 민재는 겨우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원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는 혼자였다. 어머니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형제자매도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민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공원에서 함께 연을 날리던 날,
어깨 위에 올려 태우고 걸어주던 따뜻한 손길, 열에 들떠 아파할 때 밤새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기억들, 술에 취해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던 모습, 이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라며 집기를 던지던 날들, 공포와 분노, 수치심이 뒤섞인 그 시간들, 날이 밝아올 무렵, 민재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오늘도 그는 교단에 서야 했다. 국어교사로서 수십 명의 학생들 앞에서 웃고 가르쳐야 했다.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연습해온 기술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재는 최대한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의 주제는 가족을 소재로 한 시였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그는 제한된 감정만을 담아 시를 읽어내려갔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아프고 때로는 가장 따뜻한 이름이 되기도 하죠. 한 학생이 질문했다. 선생님, 가족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민재의 손이 잠시 책장 위에서 멈췄다. 그는 학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담긴 진심 어린 질문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건 민재는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쉬운 질문이 아니구나. 하지만 내가 알게 된 한 가지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아물지 않는다는 거야. 누군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누군가는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 말을 하며 민재는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느꼈다. 과연 자신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돌아온 민재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다. 박 선생님, 오늘 오후에 이태민 학생 건으로 상담 선생님과 미팅 있습니다. 이태민, 민재는 그 이름을 떠올렸다. 3학년 반에서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 학생이었다. 몇 주 전 다른 학생을 폭행해 징계를 받았던 아이. 항상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던 학생이었다. 오후 회의에서 상담교사가 이태민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태민 학생의 가정환경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이력이 있고 민재의 귀에 그 말이 크게 울렸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너무도 익숙한 단어들. 그는 이태민을 떠올렸다.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던 아이, 누군가 갑자기 다가오면 움츠러드는 모습, 눈에 담긴 분노와 두려움. 그 아이는 제가 맡겠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말했다. 교감과 상담교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 이태민은 쉬운 학생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압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재는 자신이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이 구하지 못한 아버지 대신 이태민을 구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닮은 아이를 통해 자신도 치유받고 싶었던 것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시립화장장에서 만난 김현수를 떠올렸다. 그리고 거부했던 편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졌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후회했을까? 자신을 사랑했다고 말했을까? 민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냈다. 김현수의 전화번호가 아직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다. 손가락이 다이얼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결국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너무 늦었어. 그는 중얼거렸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원래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아버지를 닮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예외였다. 그는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맥주의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둘만의 가족 사진. 그 옆자리에 있어야 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후였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사실 그는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분노, 상실감, 슬픔,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까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체념. 민재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다. 뺨이 젖어 있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아빠.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는 인천 시립화장장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넘어 있었다. 화장장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그는 황량한 주차장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다. 어제 아버지가 있던 그곳, 이제는 차가운 재만 남은 곳,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민재는 중얼거렸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김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현수 씨, 박민재입니다. 편지, 아직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내시던 곳을 알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주차장 벤치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 어떤 감정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침 6시 김현수로부터 답장이 왔다. 네, 편지 아직 있습니다. 지금 출근 중입니다. 1시간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재는 네라고 짧게 답장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렸다. 아침 7시 김현수가 화장장에 도착했다. 주차장 벤치에 앉아있는 박민재를 발견하고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현수가 다가와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네, 생각할 것이 많아서요. 현수는 잠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시죠. 화장장 사무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두 손으로 따뜻한 차를 감싸쥐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현수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렸다. 편지. 마침내 민재가 입을 열었다. 아직 있나요? 현수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는 봉투를 열지 못했다. 혼자 있고 싶으세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흘림체로 쓰인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야, 아빠다. 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매번 술 마신 뒤 너랑 엄마한테 손찌검한 거, 그게 평생 나를 죽였다.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마지막으로 내게 미안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다. 널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등으로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비겁하게 도망친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를 빌고 싶었구나.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는 부디 행복하길 바랄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못난 아빠를 용서하진 못해도 내 인생은 밝게 빛나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은 민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분이 어디서 마지막을 보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침내 민재가 물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역 근처 쪽방촌이요. 주소를 알아뒀습니다.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민재가 말했다.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는 잠시 고민했다. 오늘은 근무일이었고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또 다른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잠시만요. 현수는 사무실 전화기를 들어 동료에게 연락했다. 김 과장님, 저 오늘 개인 사정으로 반차 쓰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전화를 끊고 현수는 민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죠.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허름한 방들. 현수는 경찰에게 받은 주소를 확인하며 앞장섰다. 여기입니다. 현수가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섰다. 3층 505호라고 합니다. 민재는 목구멍이 메이는 듯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쉬던 공간, 그가 자신에게 편지를 썼을 곳. 다리가 떨려왔다. 건물 관리인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무덤덤하게 열쇠를 건넸다. 돌아가셨다고? 그럼 방 정리해야겠네.
오늘까지만 들어가 보시고 내일부터는 새 세입자 들어올 거예요. 505호 앞에 선 두 사람. 현수가 문을 열자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겨우 3평 남짓한 작은 방, 좁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어두운 공간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공간에 발을 딛는 순간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바닥에는 얇은 이불 하나가 접혀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비닐봉지에 담긴 몇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민재의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온 말이었다. 현수는 조용히 방 한쪽에 서서 민재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민재는 천천히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구석에 놓인 종이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구겨진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2014년 2월 20일. 오늘은 민재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2014년? 그건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3년이 지난 후였다. 16살 때 아버지가 떠난 후 고등학교 졸업까지 어떻게 그가 자신의 졸업식 날짜를 알고 있었던 걸까? 가고 싶지만 내 얼굴 보면 애가 얼마나 무섭겠나. 사진만 보고 마음으로 다녀온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일기장을 계속 넘겨보았다. 2014년 3월 20일. 수연 생일. 미역국 못 끓여줘서 미안하다. 너는 늘 잘해주던 사람인데. 수연은 민재의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후에도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4년 1월 12일. 오늘 민재가 중앙대 국어교육과에 합격했다고 한다. 학교 앞에서 멀리서 보기만 해도 좋을 텐데 감히 다가갈 수가 없다. 민재는 눈을 깜빡였다. 아버지는 그의 대학 합격 소식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누구에게서? 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일기장을 넘기는 민재의 손이 점점 더 떨렸다. 각 페이지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대학 졸업, 첫 교직 발령, 심지어 어머니의 장례식까지. 2020년 8월 8일. 오늘 수연이 떠났다. 병원 옥상에서 장례식장을 내려다보았다. 민재가 많이 야위었다.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못난 놈.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곳에 있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 옆에는 구겨진 신문 조각들이 있었다. 모두 민재에 관한 기사들이었다. 중앙대 우수 졸업생 인터뷰, 신임 교사 박민재 씨, 교육청 표창장 수상. 아버지는 이 모든 기사를 모아두고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민재는 이제야 벽을 자세히 보았다. 낡은 벽에는 그의 사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졸업식 날 멀리서 찍은 사진, 학교 앞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모습,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알고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이렇게? 왜 한마디라도? 현수는 조용히 다가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선생님, 10년이에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항상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을까요? 현수는 그에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민재가 펴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2025년 1월 9일. 오늘따라 너무 춥다. 민재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만큼은. 내일 편지를 붙이러 가야겠다. 마지막 일기였다. 그날이 박영준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편지를 붙이러 가던 길에 그는 차가운 골목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민재는 벽에 기대어 쓰러지듯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10년의 분노와 오해,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화해의 기회에 대한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현수는 묵묵히 민재 옆에 앉아 그가 울음을 터뜨리도록 두었다. 때로는 울음만이 치유의 시작일 때가 있다. 한참이 지나고 민재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현수를 바라보았다. 김현수 씨, 아버지의 유골은 어디에 있나요?
시립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무형고자 구역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시러 가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서기 전 아버지의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다. 일기장, 사진들, 메모지들, 박영준의 마지막 10년을 증명하는 물건들. 방문을 나서는 순간 민재는 문득 멈춰섰다. 그는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을 이 작은 공간. 그 안에 담긴 10년의 후회와 그리움. 아버지, 민재는 작게 속삭였다. 저도 많이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을 닫았다. 아버지의 흔적이 담긴 방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인천 시립화장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다. 현수는 무형고자 유골이 보관된 납골당으로 민재를 안내했다. 차가운 금속 서랍이 늘어선 벽, 이름 없는 영혼들이 잠든 공간이었다. 여기입니다. 현수가 한 서랍 앞에 멈춰섰다. 무형고 2025-37 박영준이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민재는 명패를 한참 바라보았다. 단 한 줄로 요약된 한 사람의 인생, 그 뒤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자신뿐이었다. 모셔가도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유족이 찾아가시는 것이니까요. 유족, 그 단어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유일한 가족으로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아들고 있었다. 절차가 있습니다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수가 말했다. 두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현수는 민재가 작성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수가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다. 아버님의 방에서 가져온 유품들이에요.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상자를 받았다. 그 안에는 일기장과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신문 스크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민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이 모든 일에 김현수 씨가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현수가 손을 저었다. 저는 그저 편지 한 장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편지 한 장이 10년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현수가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면 민재는 영원히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오후 민재는 아버지의 유골함과 유품 상자를 들고 화장장을 나왔다. 현수가 그를 배웅했다. 괜찮으신가요? 현수가 물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민재는 택시를 타고 마포구의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그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달라진 것은 집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유품 상자를 펼쳤다. 아버지의 마지막 10년이 이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민재는 일기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1년 7월 8일, 오늘부터 일기를 쓴다. 민재와 수연이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조차 남기기 싫다. 그저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만은 어딘가에 남기고 싶어서. 살아서는 용서받을 수 없을 테니 죽은 뒤에라도 이 마음을 알아줄까. 민재는 31살의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16, 아버지가 집을 나간 그날 이후로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었고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공포에 질렸다. 화가 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럴 때마다 민재는 자신을 혐오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피해왔다. 결혼도, 아이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두려웠다.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폭력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랑할 능력을 빼앗아간 것. 하지만 지금 이 일기장을 읽으며 민재는 다른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폭력은 대물림될 수도 있지만 사랑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일기장 중간에 아버지가 적은 글이 있었다. 2018년 11월 11일. 오늘 민재를 멀리서 보았다. 대학 도서관에서 나오는 모습. 키가 훌쩍 커서 나보다 더 크다. 얼굴은 많이 여위었다. 내 아들.
넌 나와달라. 내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함이 있다. 내가 내 핏줄이지만 내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닮은 것을 두려워했지만 아버지는 민재가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것이다. 사진첩을 펼쳐보니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 나왔다. 웃고 있는 세 사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재. 술에 빠지기 전, 폭력에 물들기 전의 모습이었다. 민재는 잊고 있었다. 한때는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그때도 있었지. 민재는 중얼거렸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한 날. 민재 10살 생일. 이후로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 민재는 일기장을 계속 넘겼다. 아버지가 지켜본 자신의 성장 과정, 대학 입학, 첫 여자친구, 교생 실습, 첫 발령,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2022년 3월 2일, 민재의 첫 발령날, 학교 앞에서 보았다. 본인도 모르게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아들아, 넌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을 이루고 있구나. 물기가 일기장에 떨어졌다. 민재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울음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 어쩌면 아버지도 그러했을 눈물, 이제 흘러나올 때가 된 것이다. 어두워질 무렵 민재는 일기장을 다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버지가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직접 만나러 갔다면 어땠을까? 민재는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가 편지를 붙이는 대신 찾아왔다면 자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문을 닫아 걸었을 것이다. 어제의 자신처럼. 하지만 지금의 자신이라면.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늦었다.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품들 사이에서 그는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었다. 수십 년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이 작은 물건들 속에 담겨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잠시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이태민 학생 어머니 되시죠? 저는 담임교사 박민재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잠시 뵙고 싶은데요. 태민이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이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상처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내일부터 민재는 중얼거렸다. 조금 다르게 살아볼게요, 아버지. 그날 밤 오랜만에 민재는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아버지의 유골함이 놓인 테이블 위로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박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새어드는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물들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골함이 그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지.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인사를 건넸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달랐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증오와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침 준비를 하며 민재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다.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선물한 것으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식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죽지 않고 자라고 있었다. 당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재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식물처럼 그의 아버지도 자신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비록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굳건했다. 오늘 민재는 학교에 병가를 냈다. 아버지를 위한 작은 장례식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쓸쓸할 것 같아 어제 저녁 김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현수가 물었을 때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는 기꺼이 동의했다.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재는 옷장을 열어 검은색 정장을 꺼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그때는 홀로 장례를 치렀다. 가족이라고는 자신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2명의 조문객이 있을 것이다. 문득 민재는 생각했다. 혹시 어머니의 산소에 모셔도 될까? 이혼했던 부부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민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에 대해 물었던 기억이 났다. 엄마 아빠는 용서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용서보다는 이해했다고 할까? 내 아버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자신의 상처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오전 10시 현수가 민재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도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준비되셨나요? 현수가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조용한 묘지로 향했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차 안에서 민재는 어젯밤 늦게까지 작성했던 편지를 가방에서 꺼냈다. 아버지에게 쓴 마지막 인사였다. 아버지도 제게 편지를 쓰셨으니 저도 답장을 써야 할 것 같아서요. 그가 현수에게 말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 노란 민들레가 여기저기 피어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묘소로 현수를 안내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혼자였죠. 민재가 말했다. 아버님은 장례식에 오셨나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일기장을 보니 병원 옥상에서 지켜보셨다고 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섰다. 민재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저를 생각하셨대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현수는 조용히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괜찮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여기 모셔도 어머니 옆에 작은 공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가져온 작은 삽으로 어머니의 묘 옆에 구덩이를 팠다. 유골함을 안치할 작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그 안에 놓았다. 이제 두 분이 다시 만나셨네요. 민재가 말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펼쳤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받기까지 10년이 걸렸네요. 처음에는 읽기도 거부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난 게 아니라 늘 제 곁에 계셨더군요.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저는 지난 10년간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그 미움으로 제 마음을 채웠고 그것이 제 삶의 동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증오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아버지도 저도 참 많이 아팠죠.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야 용서가 됩니다. 아버지의 폭력도 제 증오도 우리가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도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민재는 종이를 접어 유골함 옆에 놓았다. 그리고 흙을 덮기 시작했다. 한 삽, 두 삽, 마지막 이별을 위한 의식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민재는 작은 석판을 꺼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박영준, 1962-2025,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새겨진 작은 표식이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민재가 현수에게 물었다. 충분합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묘 앞에 서서 묵념했다. 한 가족의 마지막 재회였다. 비록 죽음 이후에야 가능했던 화해였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이제 가시죠. 민재가 말했다. 돌아가는 길, 민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도 함께 있었다. 안도감, 그리고 어떤 평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 김현수 씨, 민재가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아버지의 진심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현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인연을 이어준 것뿐이에요.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당신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저희 부자의 마지막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가끔은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라든지. 민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더 이상 할 일은 없었지만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다음 주에 우리 반 아이들과 졸업 전 문화체험이 있어요. 민재가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아이들에게 생과 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만큼 그것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영광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냥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재가 말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사랑에 대해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민재는 집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그는 속삭였다.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선 민재는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닮은 눈매, 어머니를 닮은 입술, 그의 안에 두 사람 모두가 살아있었다. 괜찮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그들을 닮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야. 내 선택에 따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넓고 아름다웠다. 아버지의 두 손이 그의 작은 다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안전하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느낌. 아빠,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야? 그래, 민재야. 내가 있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야.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박민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그는 무언가 단단해진 기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뿌리 내리지 못했던 나무가 드디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것 같은 안정감.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던 민재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보였다. 그 중에는 태민도 있었다. 이태민과의 첫 상담 이후 민재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부모님과의 상담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솔하게 나누었다. 저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태민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태민의 부모님, 특히 술에 의존하던 아버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선생님이 아들을 이해하고 돕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이태민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상담이 끝나갈 무렵 이태민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네, 가능합니다. 상처는 대물림될 수도 있지만 사랑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이태민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여전히 반항적인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전처럼 폭발적인 분노는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경계와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있어. 민재는 생각했다. 내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니.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다.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다. 박 선생,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잠시 후 교감실에서 민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담당자로 박 선생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최근 이태민 학생 사례를 보면서 박 선생님의 접근법이 효과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아이를 도우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감은 미소 지었다. 박 선생님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민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실천하는 방법일지도 몰랐다. 상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전하는 일. 오후 수업이 끝난 후 민재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한 달 전 장례식 날에 제안했던 특별 수업을 위해 김현수가 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학교 강당에 도착하자 현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라. 현수가 쑥스럽게 웃었다. 민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봐요. 강당에 3학년 전체 학생들이 모였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 앞에서 현수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이내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여러분, 저는 인천 시립화장장에서 일하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제 일은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배웅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그리고 매일 죽음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별히 무연고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도 존엄을 지켜주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박영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이름은 바꾸고 세부 사항도 조금 달리했지만 본질은 같았다. 한 아버지의 후회와 사랑, 그리고 아들과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 사람은 죽어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현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누군가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귀 기울입니다.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강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생각에 잠긴 모습이 역력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 아이들이 죽음,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삶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다. 강연 후 민재와 현수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가 말했다.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셨어요. 현수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그저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때로는 함께 무연고자의 흔적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던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민재에게는 형과도 같은 친구가, 현수에게는 동생과도 같은 친구가 생긴 셈이었다. 며칠 후 민재는 학교 게시판에 특별 프로그램을 공지했다. 편지 쓰기 프로젝트 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마음. 학생들에게 가족, 친구, 혹은 자신에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로 써보는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아버지와의 관계, 오랜 증오, 그리고 뒤늦은 화해에 대한 이야기. 학생들은 숨죽여 그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태민이의 눈빛이 유독 진지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이태민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래,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이태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용서한다고요. 그리고 같이 노력하자고요. 민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 아이의 삶이, 그리고 어쩌면 한 가정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아니었다면 민재는 여전히 증오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었네요, 아버지. 민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해 겨울 인천 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김현수는 또 다른 무연고자를 맞이했다. 추운 날씨에 동사한 노인이었다. 시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승우야, 아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는데.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민재 씨, 나 현수예요. 혹시 시간 되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내일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말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편의 편지가 또 다른 삶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상처에서 치유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그것이 남은 사람들의 역할이었다. 화창한 봄날,
민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이제 그는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했다. 꽃을 내려놓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그에게는 소중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그가 말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학교에서 제가 시작한 편지 프로젝트가 지역교육청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어요.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시작한대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당신의 마지막 편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렇게 봄바람은 계속 불어왔고 민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나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의 마지막은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생각해보는 사연이었습니다. 인생의 소풍이 끝나는 날 나는 잘 놀다가 놀아 웃으며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봅니다. 행복함으로 가득 채우는 날들 되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부탁드립니다.